카네기 인간관계론 12 마지막 12번째 리뷰. 2006년 리베르에서 나온 카네기 인간관계론 파트 6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 6장 행복하고 싶다면 이 점을 잊지 말라 362페이지. 또 같은 내용 1994년 일신서적 출판사 카네기 처세술 274페이지 제6장 예의를 지킨다. 이 두 글은 같은 글인데 나란히 비교를 해봅니다. 먼저 2006년 책 363페이지 몇 줄 여기네요.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식구밖에 없다는 것은 놀랍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분석해 봅니다. 이 문장에서 현실에서 특히 유명인이라면 식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많이 받겠죠. 꼭 식구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대체로요. 사회에서 질투, 시기, 모함 흔합니다. 도로시 딕스는 이 책 앞에 348페이지에서 가정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권위자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절대 밖에 없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할 텐데 이건 도로시 딕스의 탓이라기보다는 번역 과정에서 대중의 수준에 맞게 강조하고 명확한 표현을 넣는 과정에서 다듬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책은 잘 팔려야 하니까요. 연구자의 품격 있는 그리고 신중한 표현은 대중에게 사랑받기 어려우니까요. 절대 분명히 밖에 없다 이런 말은 표현으로 치면 인공감미료 MSG죠. 그러니까 MSG 역할을 하면서 우리 뇌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빨리 결론 짓게 하고 쉽게 이해하게 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 정도로 계산량을 줄여주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선 아니면 악, 진보 아니면 보수. 우리 뇌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심을 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에 가까운 생활 태도이고 우리 뇌를 계속 피곤하게 하니까요. 사람에 따라서죠. 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했으니까 계속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이게 피곤한 거죠. 흑이든 백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음에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는 과정이 우리는 보통은 그게 더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힘 덜 들이고 뇌 입장에서는 편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 편 아니면 내 편, 보수 아니면 진보, 흑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 이걸 편애합니다. 일부가요.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1994년 일신서적 출판사 것을 한번 봅니다. 같은 내용을 시간을 거슬러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 색다른 독서 방법이 됩니다. 274페이지 여기 있네요. 도로시 딕스 여사는 우리들에게 심술구전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한다. 2006년 책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식구밖에 없다는 것은 놀랍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1994년 이 책에는 우리들에게 심술구전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1994년 글이 훨씬 매끄럽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왜냐하면 권위자가 전체와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는 문장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2006년 책 표현에서 식구밖에 없다는 말과 분명한 사실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이어지는데 강조와 강조가 붙어서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을 의식한 MSG 팍팍 표현이죠. 대가는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대체로.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책이 인격체라면은 감정이 고조된 듯이 차분함을 놓친 듯 보이게 됩니다. 이 책은. 책은 팔려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사실 자기계발서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만큼 핵심을 여러 번 강조하고 감정도 고조시켜서 결심으로 이끌어야겠지만요. 하여튼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논리. 2006년 이 책의 문장은 논리 집합으로 풀어보아도 대가의 냄새가 안 납니다. 추측이지만
번역하실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책을 15년과 28년 이 시간 차이로 읽는 것은 시간차 독서가 되겠네요. 28년 전 책으로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월터 담브로지는 전에 대통령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웅변가 제임스 브레너의 딸과 결혼했다. 몇십 년 전 둘은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알게 되었으나 그 후 남이 부러워하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겠다. 부인으로부터 그 비결을 들어보자. 배우자의 선택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후의 예의입니다. 젊은 아내는 낯선 사람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이 남편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잔소리 많은 여자는 어떤 남자라도 싫어하며 끝내는 달아납니다. 중간 생략하고 예의란 말하자면 결혼 생활의 윤활유이다. 아침 식탁의 독재자의 저자 오릴버 홈즈는 가정에서는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리 불쾌한 기분이 되어도 결코 그것을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기분은 나 자신으로 족하다. 다른 가족까지 불쾌해져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릴버 홈즈의 주의였다. 우리들은 어떨까? 회사에서 일이 잘 되지 않았다든가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다든가 좌우간 이와 같은 불쾌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일쑤다. 화란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날의 일에 대한 고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논문 인간의 맹목성에 대하여에 이와 같이 쓰여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맹목성이란 자기 이외의 동물이나 인간의 감정에 대한 무감각을 말하며 우리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경향을 구비하고 있다. 고객이나 동료에게 결코 난폭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내에게는 곧잘 야단을 친다. 그러나 진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보다도 결혼 생활을 더욱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맛보고 있는 사람 쪽이 독신의 천재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말했다. 나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줄 여성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던져버려도 후회하지 않는다. 원만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가정의 몇 프로 정도 있을 것인가? 도로시 디스크 여사는 결혼의 50% 이상은 실패라고 말하고 있으나 폴 포피노 박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에 의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결혼의 성공률보다 낮다. 사업에서는 70%가 실패하지만 결혼에서는 70%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디스크 여사는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에 비하면 출생은 단순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 또한 시시한 사건에 불과하다. 남자가 일에 쏟는 만큼의 열의를 왜 가정에도 쏟지 못하나? 그 이유를 여성은 모른다. 100만의 부를 이룩하기보다는 우아한 아내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남자에게 훨씬 뜻있는 일이지만 가정의 원만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남자는 100명에 한 사람도 없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로 중요한 일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남녀간 성평등이 이 책을 쓸 때와 지금 제가 읽는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부 문장은 느낌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고전의 묘미 같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해야 하니까요.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비록 이 책은 자기계발서지만 만만치는 않죠. 예를 들어서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는다면 현대소설을 읽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가끔은 1994년 카네기 처세술은 약간 시대 차이를 함께 느껴지게 하는, 그래서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네요. 마치 피트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 1920년대 미국에 다녀온 기분이 들고 하나의 살아 숨쉬는 세계가 그 책 자체죠. 그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승리 후에 샴페인을 마음껏 터뜨리는 흥청망청의 즐거운 분위기가 아주 세게 묻어납니다. 몰입해서 읽으면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고 독서가 끝난 후에도 그런 장소나 분위기가 생각나고 기분도 여운이 남아서 즐겁고요. 책인데도 음악을 들은 것 같고 영화를 본 것처럼 마치 파티 장면이 또 떠오르고 영화보다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작입니다. 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 책에서 화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서 다시 이 문장 화란, 여기 나오네요.
화란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날의 일에 대한 고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화란은 네덜란드를 의미합니다. 이거하고는 또 반대가 되는 기억인데 1998년도 영국 남쪽 도시에서 제가 영어 연수를 할 때 자취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무심결에 벗고 들어갔다가 옛날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었던 영국 할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잔소리를 들었죠. 침대가 있는 방이니까 신발 벗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네덜란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습관이라고 하니까 유럽이 또 다 같은 유럽은 아니네요.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 대신에 화란이 나오는 것이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옛날 책 같네요. 이 본문엔 또 남자들 이 본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하고 아내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자들. 그렇지 않은 남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2022년에는 남자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운 좋으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뭐 타고나는 성격도 있지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 발휘를 해줘야 스트레스가 덜 쌓여서 가정에서도 부드럽지 않을까요? 이것도 능력이죠. 솔직히 말하면 놀라운 점일 수도 있는데 결혼 전에는 남자 자신도 자신이 가정적일지 폭력적일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남자? 동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동거는 결혼했을 때 가지는 책임과 고생을 제외하고 달콤한 것만 버무린 거니까 본질이 아주 제한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중요한 것 같네요. 최소한 인내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범하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견디는 힘이죠. 평범하게 살려면 인내심, 이게 필요한데 쉽지 않죠. 달리 표현하면 인내심이 부족하면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욱 하는 거 이런 거 참아야 됩니다. 또 앞서 읽은 문장에서 도로시 디스크 여사는 결혼의 50%는 실패한다. 폴 포피노 박사는 결혼의 30%가 실패한다 라고 말했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널리 알려진 두루뭉실한 그것 정도를 성공이라고 보면은 28년이 지난 현대는 이 비율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가끔 밥이라도 얻어먹는 정도를 성공이라고 정한다면 밥을 챙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쓴다는 뜻이 되니까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밥 이상의.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 10명 중 과연 몇 명이 밥을 서로 챙겨주고 있을까요? 여성이 남성을 챙겨주든 남성이 여성을 챙겨주든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보면 물론 식성이 원래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가끔은 아침을 굶어서 점심을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굶고 출근하면 그렇게 먹습니다. 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나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줄 여성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던져버려도 후회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투르게네프가 한 이 말은 이제 피부로 와 닿는 진짜 세상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1950년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초가삼간 소나무 껍질이 남아나지 않았고 쥐도 숨어 살아야 했으니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쥐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땐 어쨌든 여성이 남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든 남성이 여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든 이건 남녀 모두에게 판타지이고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먹는 거고 마음을 먹는 거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또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겠지만요.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봅니다. 이번 장의 주제도 행복한 가정이니까요. 앞에서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가 한 말을 조금 현대화해서 남녀 평등하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나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줄 여성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던져버려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줄 남성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던져버려도 후회하지 않는다. 두 문장을 읽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모든 걸 던진다면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던지는 신용만 하더라도 대단한 사랑이 아닐까. 서로 챙겨주는 거죠. 남녀 모두 일하는 시대니까.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벌이 상태라면 절약하면 그 자체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남성이 전업주부라면 여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그 반대라면 여성이 남성을 위해 저녁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외벌이라면 자녀들도 규칙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편식 없이 먹고, 먹는 즐거움을 즐기고, 물론 조금 좋은 차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뭐 부모 재산이 없다면은, 외벌이라면은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족한 대로 행복해서 또 즐겁고, 건강을 위해 잘 먹었으니까 운동도 하고, 다양한 가정 형태의 다양한 생활과 다양한 행복이 꿈꾸는 세상. 시작은 서로 챙겨주는 것, 사랑으로 번역되는, 뭐 드라마에서도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가 사랑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취직보다 더 어렵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또 사랑받고, 그런데 사랑이 근처에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카네기는 행복하고 싶다면 가족이어도 예의를 지키라면서 수십 년 동안 사랑이 시들지 않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두 글자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사랑. 이렇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 리뷰 12번째를 마칩니다.